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에서 소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해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잡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IHSS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음 이제 간병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과 진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간병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또 업무가 있고 베네핏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IHSS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IHSS 레시피언이라고 하는 간병 수혜자 어르신들이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세션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간병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못하고 집에 계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간병인들을 많이 요청도 하시고 하는데, 또 간병인 입장에서는 또 코로나라 외부 활동이나 또 몸이 약한 어르신들을 도와준다는 게 심리적 부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수요와 공급이 때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서 저희가 기관에서 간병인과 레시피언 서비스를 양쪽에서 다 하는 입장에서 쪼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해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이 IHSS 간병인도 그렇고 레시피언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게 이 교육이 쪼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IHSS의 개념과 그리고 체계,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타임시트 영상을 한번 올려서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되게 열심히 구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지역이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고 산타클라라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산타클라라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스테이트에 따라서도 그 제도나 이제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다음에 카운티에 따라서도 뭐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는 거 일반적인 내용들이지만, 제가 내용 설명 중간중간에 "산타클라라 기준입니다." 하는 것들은 저희 카운티 기준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이제 본인들이 속해 있는 카운티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IH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IHSS란 In-Home Supportive Service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저소득 시니어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무료 간병인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이렇게 한국말을 길게 써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핵심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놨어요. 집에서 케어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 또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중에 모두 다 간병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간병인을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메디케어 말고 메디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그 메디칼,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그 의료보험 혜택, 그것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IHSS 그 프로바이더 간병인을 보내주고, 이게 보내준다기보다 내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격이 되면 그 간병인 비용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고 메디컬을 가지면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느냐? 세 번째 조건이죠.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혼자 계시고 저소득인 모든 어르신들한테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앞에 써 있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저소득 시니어 또는 장애인들에게 이 서비스가 허락이 됩니다. 제가 일단 신청 절차에서 그게 어떤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목적을 알면 저희가 쪼끔 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1973 년에 세웠으니까 벌써 이제 49 년, 내년이면 50 년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설에 혼자 이제 집에 못 계시게 되면 너싱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에 계실 텐데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봤을 때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불필요한 입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집에서 케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이 IHS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HSS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어쨌든 이 프로그램 전체는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고 연방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연방 정부, 주정부, 저희는 캘리포니아죠. 그다음에 카운티, 저희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이 세 기관에서 그 재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를 텐데 연방 정부랑 주정부에서는 카운티가 하는 것들을 감독하고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지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운티마다 기준이 쪼끔씩 다를 수가 있는 게 카운티에서 자체적인 베네핏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시니어 독거 노 어르신들이 더 많다. 그럼 거기에 버짓이 쪼끔 더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간병인이나 간병 받으시는 어르신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쪼끔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또 어디는 다른 예산 때문에 이 IHSS 예산이 적다. 이럴 경우에는 쪼끔 더 베네핏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카운티에서 하는 거는 뭐냐? 지역 내에 IHSS 프로그램 세부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를 이제 평가한다고 하죠. 아까 제가 모든 저소득 어르신들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자격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소득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메디칼이 있냐 없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분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말 건강 상태에 있느냐 요런 자격들을 확인하는 것을 카운티가 합니다. 그다음에 '아 이분한테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시간을 배정해 주는 것도 카운티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간병인을 이제 요즘은 웹사이트로 하는데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 서비스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질이 개선되고 어르신들이나 프로바이더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카운티에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불법 대상자 관리. 제가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어 선생님들 중에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병인을 한다고 했지만 본인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카운티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한미봉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은 IHSS라는 걸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해 드리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고요. 나 그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청 절차나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나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신청 지원하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IHSS 자격이 됐는데 간병인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고 간병인한테 그 온라인 타임시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반대로 간병인 입장에서는 내가 간병인이라는 이 프로바이더라는 걸 해 보고 싶은데 나는 컴퓨터도 못하고 아니면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의 니즈에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뭐 동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LA에서도 연락이 오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다 보니까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 예 고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출처는 2020년 IHSS 애뉴얼 리포트라고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왜 2020년이냐? 2021년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환자분들은 26,500명 정도가 계시고요. 프로바이더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왜 프로바이더가 간병인보다 많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분들 중에 중증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케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한 레시피언이 여러 명의 프로바이더를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바이더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카운티 기준이에요. 저희 카운티는 그래도 IHSS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비용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카운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61명이에요. 전체 슈퍼바이저까지 합쳐서. 그중에서 케이스 담당,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IHSS를 신청하고 심사받고 자격을 유지하고 검사받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케이스 매니지를 하는 월커들은 8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청 절차가 어떤 분들은 내가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3-4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서류나 뭐 제출하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신청자들이 넘쳐나서 이렇게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도 산타클라라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성별로 봤을 때 뭐 고령인으로 갈수록 우리가 여성들의 그 뭐죠? 평균 수명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도 현재는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청 나이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만큼 고령이신 분들이 혼자서 케어하기는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 밑에 보면은 아니 아까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소득 노인,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 그리고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은 나이와 관련 없이 이 IHSS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랭귀지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12가지 언어로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저희는 코리안 한글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글 케이스 워커들이 3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함을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영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가 체감하는 한국인 분들 중에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신청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데 이 언어적 니즈를 어필하는 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는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레시피언이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 카운티 기준이에요. 이제 설명 IHSS 같은 거 하면 꼭 마지막에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쪽에서 이것도 팁인데 코리안을 많이 체크를 해 주시면 카운티에서도 그 니즈를 반영을 해서 '아 한국인 워커들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거 영어도 잘하시고 뭐 신청을 혼자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월커들이 이 IHSS 담당 산타클라라 기준입니다. 그럼 161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 주는 소셜 워커는 8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커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이 거의 300-400 케이스를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방문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서 심사도 해야 되죠 하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쪼끔 진행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기준이에요. 이
그 출처는 IHSS 애뉴얼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른 카운티도 속도는 다르지만 쪼끔씩 이런 변화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저희 카운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피스에 방문해서 IHSS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면 보이스 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을 했어요. 예전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 그다음에 팩스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해 봤지만 팩스나 우편물은 분실될 우려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고, 왜냐하면 팩스 넘버가 담당자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보이스 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녹음이 되고 그 기록이 딱딱 남으니까 아무래도 우편이나 팩스보다는 쪼끔 더 정확하게 기록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ETS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타임시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LA에서는 산타클라라보다 한 1년 빠르게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타임시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했을 때 카운티에서는 어쨌든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하는 속도는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2022 년으로 했으니까 2년 전에 이게 전면 타임시 온라인 타임시스로 바뀌었고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다 수기로 작성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아니면은 이제 뭐 프로바이더가 그냥 임의로 사인을 해서 하는 부정 행위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빠른 속도로 이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저희가 하면서 걸림돌은 어르신들 중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거나 컴퓨터 사용을 뭐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한미봉사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온라인 어카운트 만드는 거, 그다음에 타임시트 뭐 올리는 거, 승인하는 걸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온라인 타임시트로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화로도 하세요. 근데 전화를 하시는 걸 보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고 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티가 직접 연결이 잘 안 돼요. 바쁘시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 재택근무가 아직까지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쪼끔 더 손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타임시트에 대한 그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전에 온라인 타임시트를 어떻게 올리는지도 올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타임시트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프로바이더를 새롭게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정이 생겨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카운티에 이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담당자랑 운 좋게 통화가 되면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 타임시트 여기에서 그 작성하는 데 웹사이트에서 프로바이더 하이어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필요한 거는 그 프로바이더가 케이스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프로바이더 이름과 생일과 케이스 넘버를 입력하면은 거기서 바로 하이어 유무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7 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프로바이더 디렉트 디파짓 시스템도 만든다고요. 그동안은 체크로, 아마 저희 카운티 기준입니다. 선생님들이 타임시트 온라인 제출해도 페이첵은 우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편 메일맨 분들이 이제 늦어지면 선생님들은 페이첵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셔야 됐는데, 이제 요것도 제가 뒤에서 프로바이더 설명할 때 어떻게 디렉트 디파짓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세 가지가 큰 변화가 2020 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비스 신청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린 건데요.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카운티에 신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팩스로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신청서를 받는 엘리지빌리티 워커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담당 소셜 워커한테 이 케이스를 나눠 줍니다. 그러면 그 담당 소셜 워커가 이분의 아까 저소득 시니어한테 이 서비스를 준다고 했잖아요. 저소득 시니어, 저소득 장애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메디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평가한 후에 서류를 점검하고 슈퍼바이저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메디칼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메디칼을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가정 방문을 하지만 일단은 메디칼 부서한테 연락을 해서 메디칼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IHSS를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사이사이에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 이게 환자 기준이에요. 환자분들이 내가 이 서비스가 필요해서 신청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무조건 카운티에 전화 먼저 하시기보다는 담당 주치의랑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카운티에 접수가 들어가면 이 소셜 워커가 메디컬 자격도 확인을 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담당 주치의한테 이 certificate 그 폼을 보내요. "이분의 건강 상태가 정말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인가요?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나요?" 이런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거를 써서 사인을 해서 보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치의랑 상의가 없이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카운티에서는 접수가 돼서 담당 주치의한테 폼을 보내요. 근데 주치의는 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그냥 버려 버린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치의가 볼 때는 혼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간병인 필요 없습니다.' 해서 보낸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가 중간에 붕 떠 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pending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주치의한테 "아 내가 요즘 이렇게 혼자 생활하기 너무 힘든데 간병인을 신청해도 되는 건강 상태일까요?"를 한번 사전에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 의사분들은 뭐 전문가시니까 "아우 네 신청해 보세요." 그럼 "제가 신청하고 양식이 오면 선생님이 그럼 작성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구두로 하시는 게 쪼끔 더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쪼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전에 그런 구두 작업이 필요하고 카운티에 신청 접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메디컬 자격 유무나 이제 그 폼을 보내주면은 가정 방문을 해서 이런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통과된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 대상자가 되지만 자격이 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혼자 의사한테 컨펌을 받았어도 실제로 가 보니까 '어머 이분은 그래도 혼자 생활할 수 있겠는데?' 하면은 결격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을 때 신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의 제기하고 싶다면 어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디나이드 된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부적격 판결이 난 게 10건 중에 4 건은 부적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IHSS의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돼도 최소한 1 년에 한 번은 담당 소셜 워커들이 선생님들 집을 방문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더 필요하신지 아니면은 작년에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건강이 쪼끔 호전돼서 시간을 줄여도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리뉴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IHSS 레시피언이라고 하는데 간병 수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 자격이랑 앞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제가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IHSS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65세 이상의 노인이셔야 되고요. 시각 장애인 또는 뭐 일반 장애인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집에서 거주하는 자 병원이나 간호시설, 재활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간병인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쓰러지셔서 너싱홈에 갔는데 이제 퇴원을 요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재활원에 갔는데 퇴원 조치를 받은 거죠. 그러면 당장 퇴원하는데 내가 간병인이 필요해. 그러면 퇴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미리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집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때에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반대로 IHSS를 받고 계셨다가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으로 IHSS는 사실 연락을 하셔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리펀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고 집에서 거주하시는 자, 그다음에 메디칼 서비스 이용자. 이게 타 지역으로 가면은 선생님 그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가 이 미국의 50개 주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테이트 그다음에 저희 카운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 메디칼이라는 거는 원래 메디케어 말고 메디케이드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한테 주는 거를 메디케이드라고 안 하고 메디칼, 그 캘리포니아의 CA를 붙여서 메디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메디칼이 있으셔야 되고 타주에는 메디케이드가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면허가 있는 건강관리 전문가 누구겠어요? 의사죠. 의사가 IHSS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까 카운티에서 의사한테 뭐 작성해 달라고 폼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SOC 이것도 카운티 저희 산타클라라 카운티 거예요. SOC 873이라는 거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저희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여기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팩스도 있고요. 오피스도 줄리안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정보는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셜 넘버, 메디칼 번호, 왜냐하면 메디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메디칼 넘버, 그다음에 인종 및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12개 언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요런 서비스가 요런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도 커플이시면 배우자 정보도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뭐 이름, 사회보장 번호, 생년월일, 메디칼 번호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부부는 둘 다 케어가 필요해요 하시면은 두 분 다 앞에 이 본인이 했던 거 요게 다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와이프만 필요해요 하면은 배우자분들은 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의 이름, 주소, 그 병원 주소죠. 병원 전화번호,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진단명, 뭐 당뇨인지 아니면 암인지 뭐 아니면은 뭐죠? 골다공증인지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이거고요. 필요한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아이디 카드죠. 그다음 소셜 카드, 메디칼 카드 요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의사의 그 확인서, 소견서 SOC 873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다른 카운에서 찾으시려면 헬스케어 서티피케이션 폼 이렇게 찾으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간병 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이 서비스 시간은 어떻게 배정되고 기준이 뭐냐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그 일리저빌리티 워커가 소셜 워커한테 케이스를 넘기면 그 소셜 워커가 선생님들이 메디칼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셜 워커가 그걸 통과를 하면 가정 방문을 해요. 가정 방문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인덱스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식사는 혼자 하실 수 있는지, 옷 입기는 혼자 하실 수가 있는지, 목욕은 혼자 할 수 있는지, 장보기는 혼자 할 수 있는지, 뭐 이거를 1부터 5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점수가 통계가 나오면은 그분들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몇 시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최소 1시간, 저 아직 1시간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카우니 리포트에 따르면은 최대 283시간까지 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장애, 그러니까 완전 누워 가지고 계신 분들이 195시간 이상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치매 중증 치매 환자분들 그다음에 허리를 다쳐서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많아야 150, 160 시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건강 상태를 가정 방문해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나한테 시간이 배정이 된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셜 워커가 가정 방문해서 시간을 배정해서 나중에 편지를 줘요. 당신은 월 몇 시간이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쓸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편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적다." 하시면 어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시간만큼만 간병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병인들은 어떤 서비스들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너무 당연한데 왜 써 놨냐면은 이제 빨래 등 집안일 왜냐면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간병인한테 빨래 등 집안일 뭐 설거지 그다음에 장보기, 식사 준비 이런 거는 내 의식주랑 너무나 내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집안 청소 이런 것들 가능하시고요.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도 인간의 중요한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청결. 목욕하고 음식 같은 거 잘 못 먹겠으니까 먹는 거 도와주고 산책 같은 거 할 때 걷는 거 도와주고 뭐 교통편 라이드 같은 거 해 주고 병원 예약이나 같이 따라가 주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의사가 "이 환자는 특별히 이러이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런 케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간병인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카운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거 외에 간병인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파출부." 파출부 아니에요 선생님. 이분들은 선생님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지 뭐 "가서 손주분을 라이드해 와라." 아니면은 뭐 "내가 우리 며느리가 이사를 하는데 가서 도와줘."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간병인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은 개인 비서나 종이 아니고 요러한 업무들을 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레시피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간병인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급여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저희 한미봉사회가 간병인과 관련돼서 하는 일들 그다음에 이런 IHSS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